안녕하세요. 2022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드로잉백 강의를 맡게 된 박종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은 디자이너가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 법칙입니다.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 홍익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순서로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예비 디자이너들이 견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6가지 게슈탈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요소 3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이고 현재는 KTCS라는 고객 서비스 플랫폼 기업에서 제안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컨택센터 운영과 KT 고객센터 및 114 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회사에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디자이너라는 업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에도 다양한 종목이 있듯 디자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제안서 디자인이라는 업무는 편집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서는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의뢰한 기업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안서라고 합니다. RFP라는 제안 요청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RFP를 근거로 제안서가 작성이 되며 각 서비스의 사업 수행 능력, 수행 방법, 비용 등과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이 제안되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외부에 공유되는 작업물들이 적어 학생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분야일 것입니다. 주로 편집 디자인처럼 제안서라는 문서를 책자 형식의 인쇄물로 제출하거나 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활용해 사업의 내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문서를 디자인합니다. 기본적인 편집 회사의 인디자인 사용보다도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제안서 디자인의 예시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편집 디자인적인 요소와 그래픽 디자인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정보를 요약해 전달하는 부분이 많은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제안서 디자이너들은 작업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따로 만들어 경쟁 PT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진 발표 자료를 통해 발주를 넣은 기업으로부터 제안서와 함께 평가를 받아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사업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전시회나 발표회 혹은 모터쇼 등의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여 디자인을 하는 것도 동일한 업종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각보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도구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보고서, 제안서 등의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파워포인트를 자주 접해보거나 능숙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안서 디자인은 많은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시각 자료를 만들다 보니 효과적인 화면 구성이 아니면 정보 전달이 다른 디자인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제안서 디자인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UI, UX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다루는 이론이다 보니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이론은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장표를 구성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전체 모양, 형태, 모습, 형상 등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개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게슈탈트라는 의미는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할 때 마치 디자이너들이 약속한 듯 스스로 지키고 있는 이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불규칙한 형태의 여러 점들이 보이시나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점과 모양이 있지만
우리는 불규칙한 이 형태를 개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인지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의 옆모습의 형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해당 이미지에는 수많은 불규칙한 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사람이 내가 동작하는 방식과 시각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어떻게 시각물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이론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보기에 앞서 그 윤곽이나 패턴, 형태적 차이를 먼저 파악하려는 습성을 지녔다. 즉, 우리의 뇌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달마시안의 이미지처럼 여러 불규칙한 점들이 많다고 그 점들을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숲과 도시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각각 놓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과 텍스트가 연관성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지면에 나열하다 보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이런 장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것입니다. 사진과 텍스트의 내용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요소들끼리 배열하고 텍스트의 시각적 우선순위를 만들어 그룹화시켰습니다. 앞에서는 총 4개의 그룹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2개의 그룹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지금은 4개에서 2개가 되었지만 더 많은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디자이너들에게는 수많은 정보를 단순화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게슈탈트 이론의 첫 번째 원리,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색깔, 모양, 크기가 동일한 요소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으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유사한 도형끼리 삼각형, 원형, 사각형끼리 묶여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색상을 추가하게 되면 형태보다 우위에서 색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는 같은 형태를 묶어 인지했다면 이번에는 색상별로 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상점에 들렸을 때 직원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다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통일감을 느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성의 원리는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심화된 버전을 보자면 좌측의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유사성의 흐름이 보이시지 않나요? 좌측에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 헤드라인이 들어가고 밑에 소제목이 들어가는 일정한 규칙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유사한 그룹을 우측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동일한 이야기들이 중복이 될 텐데 그중 하나가 그룹핑을 하는 연습입니다. 우측과 같이 그룹핑하는 연습을 한다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웹페이지에서도 유사성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지만 우측 하단에 인물을 배치하고 중앙 하단에 3개의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를 배치함으로써 통일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내용이 다른 정보이지만 동일한 포맷으로 디자인을 하면 통일감을 주는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보면 피자 2판의 가격으로 이케아 가구를 살 수 있다는 이케아의 인쇄 광고인데요. 이 또한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한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동일한 크기의 오브제를 위치시켜 형태를 먼저 인지하게 하고 그 안에 이케아의 가구들인 책장, 램프, 침대 등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형태와 색상의 요소가 각각으로 묶여 인식되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슈탈트 이론 중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가까이 있는 요소들과 멀리 있는 요소들을 구분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유사성의 원리로 볼 때 같은 색상, 같은 원형에 있지만 간격을 조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2개의 그룹이 구분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카테고리처럼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원형의 이미지도 각각 다르고 글도 들어가지만 하나의 동일한 포맷으로 통일시켜 간격을 조정하여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카테고리 타이틀과 링크를 하나로 묶어주어 가까이 있는 요소들로 만들어준다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보이게 됩니다.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보면 그림 아래의 텍스트를 인접하게 위치시키고 아래열의 사진과는 거리를 띄워 사용자로부터 그룹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근접성의 원리를 이용해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근접성의 원리를 잘 이용하여 간격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꾸밈 요소 없이 디자인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슈탈트 이론 중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선이나 운동 방향을 인지하면 그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곡선과 직선의 어떠한 동세가 느껴지지 않나요? 추팝주스 광고의 예시를 보면 개미가 줄지어 가고 있습니다. 개미가 곡선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선의 예시를 볼까요? 다음 인쇄 광고에서 사람의 팔이 불규칙한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색상과 방향을 직선으로 표현하여 굵기를 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속성의 원리는 여러 요소들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좌측의 나이키 로고 밑으로 메뉴가 일정한 크기와 강약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측으로는 신발을 우측 방향으로 표현하여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발의 방향 또한 의도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신발의 방향이 뒤죽박죽 표현되어 있었다면 시선의 흐름이 끊어져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자인을 할 때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고 디자인을 한다면 시선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작업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슈탈트 이론 중 공통 영역의 원리입니다. 근접성의 원리와 유사하게 동일한 영역 안에 배치된 요소들이 하나의 정보로 인식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많은 정보를 다룰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공통 영역의 원리는 같은 구성 요소끼리 그룹핑하여 표현하면 해당 정보 틀 안에서는 하나의 정보로 묶여 보이게 됩니다. 다음의 예시에서 같은 내용끼리 사각형으로 묶여 그룹핑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공통 영역의 원리는 UI, 웹, 상세 페이지, 제안서, 편집 등 많은 정보를 구분할 때 효과적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건 단순히 사각형만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백, 면, 색상, 이미지 등으로 어떠한 형태와 규칙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구분하면 해당 영역의 정보들을 그 묶음 안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은 게슈탈트 이론 중 폐쇄성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대상을 완전하게 인지하기 위해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을 때 대상을 완벽한 형태로 상상하여 채워보게 됩니다. 이러한 폐쇄성의 원리는 미국 공영방송의 PBS 로고나 MLB의 로고 디자인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콘이나 심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폐쇄성의 원리는 UI 디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일부만 노출시켜 분할된 화면 너머로 추가 내용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여 추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크린 속 콘텐츠를 일부만 노출해 사용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스크롤이나 스와이프를 유도하는 방법에도 사용됩니다.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폐쇄성의 원리를 적용해 추가적인 콘텐츠가 있음을 알릴 수도 있고 이미 언급한 콘텐츠와의 상호관계가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슈탈트 이론의 전경과 배경의 원리입니다. 전면에 드러난 개체와 후면에 깔린 배경이 동시에 주목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법칙은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인쇄 광고를 보면 주제는 코카콜라이지만 전경에는 흰색으로 표현된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웃는 얼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주제인 코카콜라가 배경으로 들어가 의도적으로 배경을 강조함으로써 주제를 역설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웹페이지에서도 전경과 배경의 차이를 주어 전경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원리는 주로 라이트박스나 팝업에 사용되어집니다. 사람의 뇌가 대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6가지 게슈탈트 이론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견지한 상태로 디자인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보고 작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안정감 있는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대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배웠다면 이번에는 디자인을 할 때 정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우선순위를 다듬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타깃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의 우선순위를 다듬기 위해 그룹핑을 해야 하는데요. 흩어진 정보를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것을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미지로만 전달하는 작품이 아닌 이상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그룹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의 우선순위를 다듬는 것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슷한 속성을 묻고 두 번째, 우선순위를 두어 질서를 부여한다. 그룹핑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드라는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가상에서는 레이아웃을 잡을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드를 활용해 정보를 그룹핑하게 될 경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반드시 그리드 시스템을 그려놓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드를 사용해 가상의 선을 표시하고 그 안에 비슷한 정보들을 그룹핑한 웹 스케치 예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그룹핑 작업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텍스트 안에 비슷한 정보끼리 묶어보겠습니다. 제목, 소제목, 본문으로 구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앞서 배운 근접성의 원리를 적용해 그룹핑된 정보들의 간격을 주고 다른 영역으로 인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주어 레이아웃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간격이나 여백을 줄 때 전문 디자이너들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지만 오늘 교육에서는 8:2의 구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리듬이 익숙해진다면 9:1, 7:3, 6:4 등등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세분화하였으면 여기서 강조할 부분들은 각자 입맛에 맞게 폰트의 차이를 주거나 크기를 조절해 정보의 위계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백 사이에 핵심 이미지를 넣어주면 시선을 끌어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목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컬러를 사용하거나 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선의 흐름입니다. 이 방식은 구텐베르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플한 페이지에 간격을 나눠서 정보를 구분하고 우측에 이미지를 넣을 경우 시선의 흐름 또한 지그재그 방식으로 읽히게 됩니다. 우리는 인쇄물을 화면의 왼쪽에서부터 읽고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데요. 마치 중력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면서 읽히기 때문에 읽기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앞선 예시처럼 심플한 페이지에서는 Z자형의 시선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적은 정보일 경우에는 Z자형을 그리며 이동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코너마다 중요한 콘텐츠를 심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Z자가 멈춰지는 포인트를 노려 사용자가 더 봤으면 하는 중요한 콘텐츠들을 배치할 경우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페이지의 경우 좌측 상단에 로고로부터 시선의 흐름이 시작하여 우측의 상단 배너를 지나 Z자형의 포인트를 마다 중요한 요소들을 입력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의 내용이 방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 F자형 패턴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는 사람의 시선이 F자 형태로 읽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높이가 낮아질수록 읽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내용은 세로축에 기반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용자들이 화면을 볼 때 텍스트를 읽는 것을 아이 트래킹한 화면입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주로 F자 형태로 스크롤을 내리며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구텐베르크 다이어그램은 콘텐츠를 읽을 때 시선이 시작되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읽혀집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페이지 내에 중요한 부분은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으로 위치시키고 덜 중요한 부분은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위치시킨다면 많은 정보에서도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나누어 디자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요소 세 번째, 컬러입니다. 사실 색상은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도비 컬러 사이트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하는 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핀터레스트 같은 사이트에 컬러 팔레트만 검색해도 수많은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라면 단순히 예쁜 색만 스포이드로 뽑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에 담겨진 원리를 알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마트를 생각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노란색이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이마트를 구성하는 색상에서 이마트의 주제색인 노란색은 전체의 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스타벅스를 생각하면 바로 짙은 초록색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초록색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색이 75%, 보조 색상의 짙은 갈색이 20%,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생각나는 그 초록색이 5%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최상의 컬러 조합의 비율을 70대 25대 5%라고 말해줍니다. 즉, 기본 색상 70%, 보조 색상 25%, 주제 색상 5%를 말하는 건데요. 이마트의 주제 색상이 노란색이면 기본 색상이 갈색, 보조 색상이 흰색이 됩니다. 이마트나 스타벅스에서 주제 색상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마트를 노란색으로, 스타벅스를 초록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노란색 주제색이라고 해도 노란색만 있거나 두 가지 색만 활용하면 조화로운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제 색상은 5%로만 구성을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색상으로 조화를 맞춰주는 것이 공간 안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방금처럼 공간에서 적용되는 70대 25대 5%의 비율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6대 3대 1의 비율을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60%나 30%를 이용해서 배경색을 배분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의 글 주위에는 10%를 배분하여 색을 구성하게 되면 알맞은 비율의 색상 구성이 됩니다. 다음 예시처럼 강조 색상이나 보조색의 비율을 디자인에 맞게 조정하여 배색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배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헐크의 바지 색상을 한번 볼까요? 초록색과 보라색의 보색 관계로 인해서 초록색 헐크를 더욱 돋보이게 표현하였습니다. 보색 관계의 색은 극적인 대비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남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스마트폰의 알림 아이콘도 초록색과 빨간색의 보색 대비를 통해 알림 표시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색 조화입니다. 하나의 색에서 명도와 채도만 조정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감을 줄 수 있고 하나의 주제를 통일감 있는 분위기로 연출하는 데 용이합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인포그래픽에 각 수치마다 알록달록한 배색으로 표현했다면 굉장히 어지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색 조화로 표현하여 정보를 파악하기가 쉬워졌고 명도와 채도를 사용해 정보의 강약을 표현하여 더 직관적이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색 사용에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색입니다. 유사색은 인접한 색상의 색을 사용하는 배색입니다. 주로 자연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색상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색 조화는 색상 안에 맞은편에 3개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인데 다른 배색에 비해 분위기가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어 만화나 초현실주의 그림에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화려하고 눈에 띄는 작업물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면 유용한 색 조합입니다. 다음은 색상 컨셉에 맞는 색상을 사용하고 로고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색상에 속하는 빨간색은 에너지, 열정,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빨간색은 분노나 위험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로고 색상을 찾고 있다면 빨간색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밝고 따뜻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또한 행복, 신뢰의 느낌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유쾌한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산업에서는 탁월한 선택의 색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는 산업 분야에서 인기 있게 사용되는 색상입니다. 이와 동시에 노란색은 눈에 매우 잘 띄기 때문에 빨간색처럼 경고 사인이나 위험 표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색을 남발할 경우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색상이 되기도 합니다. 초록색은 친환경 브랜드나 농업, 원예,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 환경과 관련된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산업군은 자연과 관련되어 있어 유기농 및 내추럴 브랜드에서 인기 있게 사용되는 색상입니다. 또한 파란색은 평온하고 고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차분한 느낌을 전달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자주색은 왕실의 상징적인 색상으로 사용되며 고급스러우면서도 퇴폐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주색은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화장품 브랜드, 캔디류 및 제과, 패션 및 아동 브랜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상입니다.
핑크색은 에너지가 넘치고 젊음, 행복, 평온을 적절하게 풀어내 현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한때 여성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색상이었지만 현재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색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색상은 유행을 타지 않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블랙은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미를 주고 흰색과 매치하면 그 느낌을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그룹핑, 시선의 흐름, 색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게슈탈트 시각 이론을 통한 6가지 디자인 법칙과 디자인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디자인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찾아보면서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개념을 알고 디자인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디자인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디자인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의미 없는 디자인이 아니라 이유 있는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